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을 증명하듯 은퇴 이후에 인생 2막을 누구보다 활기차게 열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만의 패션 감각을 살려 당당하고 자신 있게 런웨이를 걸으며 인생 2모작을 시작하는 사람들. 바로 시니어 모델입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봄! 발걸음도 가볍고 마음은 더 가볍고 우리 곁에 다시 찾아온 봄이 정말 반갑기만 한데요. 여러분, 제가 이 봄 날씨에 외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신경 쓰고 한번 나와봤거든요. 제 발걸음 거리가 좀 경쾌하게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제가 이 거리에서 오늘요, 은퇴 이후의 인생을 당당하고 멋지게 즐기는 분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누구인가? 잘 모르시지? 대전 은행동의 한 양복점. 오늘의 주인공이 이곳에 계신데요. 자신한테 꼭 어울리는 신사복과 아이템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는 이분. 시니어 모델 이윤우 씨입니다. 인생 2막을 활기차게 열어가고 계신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근사하게 입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예, 정장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공식적인 자리에 많이 가고 또 모델들은 정장은 꼭 한 벌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신사복이나 정장들은 아무나 소화하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네. 평소에 옷을 좀 즐겨 입으시나 봐요. 옷 입는데 남의 눈치 볼 건 뭐 있니? 요즘 신중년 시대라는 신조어가 생길 만큼 실버 세대 활동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광고에서도 인기가 높은데요. 연륜과 경험을 토대로 취미와 여가 생활을 즐기고 트렌드에도 뒤처지지 않는 실버 세대가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죠. 이윤우 씨도 아는 사람은 다 아는 멋쟁이에 소신 있는 패션 감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양복점에 들러 멋진 신사복을 입어보고 계절마다 유행하는 트렌드를 점검한다고 합니다. 제가 뒤에서 지켜보니까요. 입으시는 옷마다 꼭 이렇게 사이즈도 맞고 소화하는 능력도 좋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윤우 고객님께서는 사실은 몸이 아주 이상적인 대표적으로 표준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톤이 약간 어두운 톤보다는 주로 밝은 색깔을 많이 입으셨는데 충분히 패션감 있게 센스 있게 옷을 소화를 많이 시키곤 하셨죠. 뚜렷한 개성과 또 패션에 대한 철학이 있으시군요. 지금의 패션 시니어 모델로서 활동하시기에는 아주 남다른 개성도 갖고 계시고 또 뛰어난 패션 감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 다른 분에 비해서 월등히 앞선다고 보실 수가 있죠. 멋쟁이 어르신을 따라 이번엔 대전 중촌동 패션 거리를 찾았습니다. 즐겨 찾는 양장점에서 옷을 확인할 예정인데요. 맞춤옷 찾으러 왔어요. 네, 어서. 이거구나. 네네네. 오. 너무 멋지게 나왔어요. 선생님이 맞춤 해달라는 그대로 만들어주신 거죠? 네네네. 와. 그래서 맞춤인 거죠. 예. 이쁘다. 내가 창작하니까 옷을. 깐깐하게 패션을 보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선생님이 옷을 고를 때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뭐예요? 이 구성이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어떤 스타일이냐에 따라서 패션의 모양, 옷의 모양이 또 틀려집니다. 그래서 제가 꼼꼼하게 직물집에서 골라서 사장님하고 이렇게 맞춰 있습니다. 오실 네. 때마다 그럼 옷에 대해서 어떤 걸 많이 요구하세요? 뭐 항상 개성 있는 옷, 특이한 옷, 남과 다른 그런 걸 요구하시죠. 네. 그럼 저도 여기 온 김에 저한테 좀 어울리는 옷이 있을까요? 그럼요. 아가씨한테 딱 어울리는 옷이 있어요. 양장점 한가운데서 펼쳐진 깜짝 패션쇼. 실버 세대를 겨냥한 봄 패션인데요. 두 모델 핏이 괜찮죠? 대전시 중고의회 의장을 역임하기도 했던 이윤우 씨의 집을 찾았는데요. 아니 그런데 낯익은 두 사람의 얼굴이 보입니다. 선생님, 예. 잠깐만요. 저기 개그맨, 쌍둥이 개그맨 분들 아니세요? 쌍둥이 개그맨 맞습니다. 제 아들 쌍둥이입니다. 상호상민이. 대전 출신 개그맨으로 왕성하게 활동 중인 이상호, 이상민, 이윤우 씨의 쌍둥이 아들들이랍니다. 어디서 이런 끼가 나왔을까 했더니 모두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았나 보네요.
아니 그러면은 선생님이 모델 활동한다고 했을 때 네. 우리 아드님들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저 쌍둥이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아주 응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빨간 구두도 보내주고, 아버지 패션 스타일 아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뒷받침을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이윤우 씨의 봄을 참고 드레스룸을 엿봤는데요. 직접 사거나 맞춘 옷들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모아두었다고 합니다. 얼핏 봐도 개성 넘치고 톡톡 튀는 의상들이 많더라고요. 아니, 옷이 정말 많네요. 많은 것 같죠? 네. 많은 것 같은데 막상 입으려면은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입을 만한 게 없어 하는데 예, 예. 제가 볼 때는요. 색깔도 이렇게 다양한 색들도 있고 컬러풀한 걸 엄청 좋아합니다. 원색. 예, 그래가지고 이거 빨간 거, 이게 초록색, 예, 빨간색, 크리스마스 룩. 그리고 60년대, 50년대 땡땡이 가라. 땡땡이 옷. 어머 복고풍이네요. 복고풍이죠. 예. 예쁘다 근데. 예. 이거 거리에 입고 나가면 다 쳐다봐요. 그날은 주인공이에요? 주인공이지. 그럼 이윤우 씨의 워킹 실력을 직접 확인해 볼까요? 이 대학에서는 모델 활동으로 인생 이모작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청년들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워킹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당당한 걸음걸이만 보면 20, 30대가 아닐까 착각할 정도인데요. 그 모습에 탄성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진짜 열정이 남다르신데요. 그렇다면 오늘 워킹 점수 나에게 점수를 준다면 몇 점 주실 것 저 같으세요? 100점 만점에 100점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100점이요? 자신감의 비결이 뭐예요? 그냥 항상 최선을 다하는 것. 그러니까 잘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내 삶에 이 시니어 모델 활동이란 어떤 의미예요? 지금으로는 하여튼 제 삶의 전부입니다. 앞으로 언제까지 제가 걸을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계속 걸으면서 이 활동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반턴 배웠죠? 기본 포즈에서 하나, 둘, 셋, 넷이 뭐였죠? 시선 처리예요. 그쵸? 일반 그 젊은 모델분들과 또 시니어 모델분들의 차이점이나 그 매력이 어떤 걸까요? 일단은 일반 우리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제가 에너지를 주고 오는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시니어 모델분들 강의를 하고 나면 제가 에너지를 오히려 받고 와요. 그래서 정말 멋지게 살아야지, 저렇게 멋지게 늙어야지, 뭐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번엔 자신의 개성을 마음껏 드러내는 자유복 워킹입니다. 저마다 자신을 표현하는 의상을 입고 런웨이를 걸어가는데요. 이 순간만큼은 스스로 가장 멋있다고 최면을 건답니다. 정열의 붉은색으로 한껏 멋을 낸 이윤우 씨에 이어 저도 잠시 그 대열에 합류해봤는데요. 기회는 이때다 싶어 평소 해보고 싶었던 포즈를 해봅니다. 마음은 앞서는데 사실 몸이 뻣뻣해서인지 쉽지 않네요. 제 워킹 점수 의견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먼저 잠깐 웃고 가실까요? 잠깐만. 네, 워킹에 우리 모델들이 가장 가져야 할 첫 번째 요소 중에 하나가 뻔뻔함을 가장한 자신감입니다. 네, 그 뻔뻔함과 자신감 점수에서는 100점 만점에 100점 드리고요. 네, 나머지는 저한테 개별적으로 교육을 조금 더 받으시면 훨씬 더 멋진 워킹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신감 점수에서 제가 그럼요. 100점? 네, 100점 맞습니다. 네. 당당한 걸음걸이와 자신 있는 표정으로 인생 2막을 활기차게 시작한 사람들. 그래서 매 순간 행복하답니다. 정말 멋지십니다. 시니어 모델분께서는 이렇게 활동하면서 어떤 게 가장 좋으세요? 우리가 또 특히 무대에 있을 때 있잖아요. 그때는 우리 마음이 우리 초등학교 때 꼭 100m 뛴다든가 또 학교에 나갔을 때 그 설레임, 떨림 이런 거 있죠. 그런 희열을 느끼는 이 나이 먹어서 참 그런 아름다운 일이 우리한테는 오고 있습니다. 원래도 멋있으셨지만 무대에서 워킹을 하시니까 더 멋지신 것 같아요. 네네. 앞으로 어떤 계획 갖고 계신가요? 네. 우리가 인생 터닝 포인트 시점에서 뭐 자기 의상을 표출하는 것도 있지만은 사회 공동체에 봉사도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봉사와 모델을 병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청춘보다 더 멋진 청춘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을 만나서 제가 느낀 게 많습니다. 앞으로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은 꿈 마음껏 용기 있게 도전하려고요. 우리 다 같이 외쳐볼까요? 우리는 시니어 모델!
젊은 시절 가족들을 위해 일하느라 나의 취미나 여가를 즐기지 못했지만 은퇴 이후 인생만큼은 오롯이 나만의 시간으로 도전하고 만들어가는 사람들. 시니어 모델, 여러분의 꿈을 힘차게 응원할게요. 요즘 우리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애 삼매경에 빠져 있습니다. 주된 데이트 장소는 망월지라 불리는 저수지. 그곳을 가기 위해 험한 길도 겁내지 않습니다. 1년에 단 한 번 번식을 위해 특별한 나들이에 나서는 우리를 사람들은 두꺼비라 부릅니다. 그리고 해마다 이른 봄이 되면 간혹 우리를 구경하는 이들도 심심치 않게 있는데요. 우리도 사랑에 울고 웃기도 합니다. 혼자라서 외롭기도 하고 함께라서 든든하기도 하고 어쩌면 여러분이 그냥 지나쳤을 우리들의 이야기 잠시 귀 기울여 주실래요? 대구 동남쪽 옥수산 자락에 위치한 이곳. 우리가 살고 있는 망월지는 전국 최대 규모의 두꺼비 산란지로 유명합니다. 그래서인지 이곳을 보존하기 위한 목소리들이 꾸준하게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매년 봄이 오는 소리에 겨울잠에 깬 수백 마리 두꺼비들은 왜 망월지로 몰려드는 걸까요? 망월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성을 먼저 본다고 하면 과거 일제시대 때 원래 신매동하고 고산 쪽 면이 전부 다 농경지 생활을 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물을 대기 위해 가지고 농경지에다가 저수지를 만들다 보니까 그 두꺼비들이 양서들이 좋아하는 형태의 소형태죠. 소형태의 저수지가 된 거죠. 수온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망월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주변 저수지 밑에 있는 저수지와 옥수지 비교하면 한 4, 5도 이상 차이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두꺼비들이 산란하기에 아까 최적화 형태의 저수지가 된 거죠. 올해로 3년째 망월지 일대의 생태 환경을 비롯해 두꺼비의 모든 행동 반경을 연구하는 이곳. 우리를 보호 관찰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네요. 3년의 연구 계획을 잡았던 이유는 두꺼비들이 올챙에서 아성체가 되어서 서식지로 넘어가서 산란지에 내려올 때 최소 패턴이 한 3년 정도의 패턴을 가집니다. 1차 연도 때는 정말 어느 정도의 개체수가 내려오는지 2차 연도에 때는 방향성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1차 연도 때 내려왔던 방향성과 2차 연도 내려왔던 방향성이 동일한가 그걸 먼저 파악을 해서 보니까 1차 연도가 2차 연도에 내려오는 방향성은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옥수산에 서식하는 친구들이 매년 똑같이 내려오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지역 옆에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서식 범위가 옥수산으로 한정되는 게 아니고 좀 더 넓게 범위를 잡을 수 있다. 두꺼비 대이동을 앞두고 분주해진 전문가의 손길. 올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서식 범위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산란 이후 옥수산으로 이동하는 성체 두꺼비의 무선 추적 장비를 부착하기 위해서라는데요. 포근한 3월의 어느 날 얼었던 땅이 녹을 때쯤이면 알을 낳기 위해 우리가 태어난 망월지로 향합니다. 이미 짝을 구한 친구들이 보이네요. 올해는 낮은 기온과 가뭄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일 늦게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일단 두꺼비가 보기 힘든 것도 보기 힘든데 엄청나게 많은 수가 한 번에 이제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참 신기했죠. 너무 좋지. 이렇게 자연이 먹고 그거 되고 우리가 환경을 오염 좀 덜 시켰다 그런 걸 느끼잖아요. 여기 오는 걸 보면 그만큼 많이 오는데. 주위에 보시면 이런 구조물에 막혀 있는데 어떻게 이 두꺼비가 이 길을 뚫고 그 자그마한 몸짓으로 산에서 여기까지 내려오는지 참 신기했고요. 이제 이 두꺼비들이 제가 보니까 다시 산란하고 다시 산으로 올라간다는데 무사히 잘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2월 말에서 5월까지
우리들이 이동하는 시기가 되면 사람들은 힘을 모아 우리를 보호해줄 가림막과 통로를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2달 동안은 여기서 우리 두꺼비 보호를 위해서 그 차도 사람도 항상 지나다닐 때 그 불교의 조고각하라고 있어요. 조고각하. 항상 내 신발을 벗어놓은 걸 잘 보라 하는 거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수행의 하나의 그 단계인데, 그리고 내 발밑을 살피면 내 꼴을 보는 거예요. 근데 두꺼비도 지나갈 때 나도 모르고 딴 생각하고 있다가 지나가다가 우리 두꺼비 밟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나를 수행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두꺼비를 이렇게 피해서 잘 다니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꺼비들은 야행성입니다. 낮에는 나무가 많은 숲에 숨어 있다가 밤이 되면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우쳐 우쳐, 제 전부 실력 어떤가요? 우리의 생활사를 관찰하는 작업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시도하는 거라네요. 위치상으로 봤을 때는 2020년대하고 거의 유사하게 나오는데, 지금 2020년에 암컷이 거의 한 400마리 정도가 출현해가지고 알을 낳아서 꽤 많은 그 양의 아성체들이 올라갔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암컷들이 좀 많이 내려온다고 하면 과거는 아니겠지만 좀 많은 개체수들이 다시 이제 서식지로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몸에 울퉁불퉁한 돌기들이 나 있으며 흑갈색 또는 젓갈색 무늬를 띠고 있습니다. 주로 곤충이나 지렁이를 잡아먹고 사는데요. 겨울잠에서 깨어나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스스로 태어난 곳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기소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우는지 아시나요? 두꺼비는 울지 않습니다. 안 울어요? 네, 저는 두꺼비 우는 소리를 못 들어봤는데. 뚜껑뚜껑하고 우는 거 그것도 비슷하지 싶은데 뭐 그거 우는 거는. 글쎄요, 그냥 개구리랑 비슷하게 울지 않을까 그냥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래 이쁜 소리는 아니고 예. 뭐 하여튼 비둘기 소리 약간 비슷한데 예. 이런 소리인 거 하여튼 이상한 소리. 아까 그 소리가 안 나오네. 이카는 소리 같던데 예. 번식기가 되면 암컷을 차지하려는 수컷들의 치열한 전쟁이 시작됩니다. 수컷은 암컷 위에 올라타 자리를 선정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는데요. 1년에 한 번 암컷에게 더 잘 보이기 위해 우리들의 귀여운 목소리를 선보입니다. 그리고 한 마리의 암컷을 차지하려다 보니 묘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뒤늦게 온 녀석들이 자꾸 싸움을 걸어옵니다. 에이, 이 자식 저리 안 가. 좀 떨어져. 떨어지라고. 사랑의 순서가 어딨냐. 덤벼 이 자식아. 야야야야 가지 말고 덤비라니까. 정말 귀찮아 죽겠어. 떨어져. 떨어지라고. 에이, 떨어져. 결국 먼저 온 친구가 임자를 차지했네요. 훈하다 훈해. 제대로 연애 한번 해보지 못한 수컷은 여기에 또 있습니다. 급한 마음에 안고 보니 아이고야, 이거 같은 수컷이었어요? 사실 이런 불상사가 벌어지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두꺼비들은 시력이 그리 썩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도 헤어질 때는 쿨하게 정리도 깔끔합니다. 용자가 미인을 얻는다죠. 우리들의 치열한 투쟁은 계속되는데요. 암컷을 두고 한밤에 난투극이 벌어졌습니다. 암컷을 먼저 쟁취한 수컷은 있는 힘껏 뒷발질로 다른 경쟁자를 무지칩니다. 연애 한번 못 해본 신세가 되기 싫은지 다른 수컷의 집념도 대단해 보이죠. 땅과 물속을 오가는 난투극, 생존의 몸부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표님, 우리 왜 이럽니까? 과연 좋은 짝을 만날 수 있을까요? 일단 두꺼비가 다른 양서류가 좀 틀려서 그 앞이 굉장히 이렇게 보는 게 넓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뽀얗게 보인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지금 시기 같은 경우에는
암컷이든 수컷이든 이제 움직이는 것에 다 달라붙는 형상을 잘 보이고 있거든요. 생존을 위한, 아니 번식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을 보이고 있는 거죠. 흐린 시야 때문에 간혹 길을 헤매기도 하는 우리 두꺼비들. 차가운 도로 위를 계속 방황하다 때로는 안타까운 죽음을 맞기도 하죠. 그러기에 우리를 향한 관심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특히 망월지에 있는 뚜꺼비 같은 경우에는 ук수산을 거점을 두고 있는 뚜꺼비의 서식지의 마지막 산란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산란하는 장소가 사라진다고 하면 ук수산에 서식하고 있는 뚜꺼비도 이제 앞날이 보장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앞날이 보장이 안 됐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ук수산이 가지고 있는 생태계의 시스템이 이제 어느 부분이 교란이 발생될 수 있고 그 교란으로 인해서 ук수산 전체의 생태계들이 이제 혼란에 빠질 수 있는. 추운 겨울의 땅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태어난 고향을 찾아 먼 길을 떠나는 두꺼비들. 이제는 망월지에서 좋은 배필 만나 소중한 아이들도 나올 텐데요. 얘들아, 그동안 고생했고 부디 무사히 산으로 돌아가서 내년에 건강하게 다시 만나자구나. 순천이 인물이 고장이라면 어떤 인물이가 있는가 이런 데 궁금증을 가지고 여기저기 문헌들을 찾아봤습니다. 역사 속 인물들의 발자취를 쫓아 시간과 열정을 쏟아낸 5년의 대장정. 그 속에서 깨달은 건 오늘의 순천을 있게 한 건 결국 사람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수필가이자 향토사학자인 장병호 씨가 완성한 한 권의 책. 그 안에 순천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 담겨 있습니다. 장병호 씨에게 순천은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파릇파릇하던 청년 시절 교편을 잡은 순천에서 40여 년. 그에게 순천은 제2의 고향과 다름없는데요. 결혼을 하고 자식들을 키우며 행복한 나날을 보낸 도시에 그는 보답을 하고 싶었습니다. 국문학을 전공한 후 국어를 가르쳐온 본업 외에도 향토사학자로서 지역의 역사를 공부해왔고 수필가이자 문학평론가로 꾸준히 글을 써온 장병호 씨. 자신이 갖고 있는 재능을 이용해 할 수 있는 건 순천의 역사와 인물을 담아낸 책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정년 퇴임을 앞두고 시작된 작업은 자료조사에만 3년, 집필에 2년이 걸렸고 장장 5년 만에 한 권의 책으로 엮여 세상에 나왔습니다.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너희들 순천의 인물 중에서 아는 사람이 있으면 말해봐라. 수업 시간 같은데 전혀 말을 못해. 프리미어 리그, 뭐 축구 선수들 몸무게도 알아요. 키도 몇인지 알고. 기록까지 다 깨우고 있으면서도 정작 자기가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는 순천의 인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더라 이거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비단 학생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생업에 바쁘다 보니까 별로 그런 데 관심이 없거든요. 그런데 아는 만큼 보인다고 고향을 잘 알아야 고향에 대한 애착심이나 자긍심이 생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걸 해보면 의미가 있겠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순천의 인물 탐구를 시작하면서 장병호 씨가 정한 기준은 3가지였습니다. 순천이 고향이거나 순천에 살았거나 순천에 큰 도움을 준 인물. 그 기준 속에서 현존하는 인물들의 생애를 살펴봤고 역사 속 인물들의 업적과 성과를 입체적으로 되살려냈습니다. 처음 계획은 51명이었지만 작업을 하다 보니 아까운 인물들이 너무 많았고 결국 100명으로 확장됐는데요. 100명의 발자취를 쫓기 위해 순천에 관한 모든 자료를 뒤졌고 최대한 역사적 사실에 입각한 내용을 쓰기 위해 검토하고 또 검토했습니다. 그렇게 5년 동안 열정을 쏟아부은 결과
그의 머릿속에 순천의 향토사와 인물들이 총망라됐고 책 속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혹시나 어떤 오류가 있어가지고 그분 후손들이 왜 이거 아닌데 이렇게 했느냐라고 따지면은 내가 어쩌지 이런 염려도 됐었고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료를 찾다 보면은 인물마다 그 인터넷에 들어가면 서로 달라요, 내용이. 그래서 어떤 걸 택해야 되지 이런 그 좀 어려움도 있었는데 그러나 좀 이왕이면 대다수가 이야기하는 부분으로 하자 해서 다수 쪽으로 제가 선택을 하기도 했는데 그런 부분도 염려가 되고 그 다음에 왜 우리 조상님은 충분히 100인 안에 들어갈 텐데 왜 우리 조상님은 여기 배제시켰냐 서운하다라고 또 어떤 분이 더 말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할 때 굉장히 지금도 좀 마음이 놓이지 않아요. 순천시립 뿌리 깊은 나무 박물관입니다. 이곳에서 순천의 인물 100인 중 한 분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데요. 집필 과정 중에도 여러 번 찾아왔지만 작업을 마친 후에도 병호 씨의 발걸음을 이끄는 순천의 인물은 기업인이자 출판인, 언론인이었던 고 한창기 선생입니다. 한창기 선생은 뿌리 깊은 나무와 세미 깊은 물 등의 문화 잡지를 통해서 한국의 전통 문화와 한국인의 삶을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던 분인데요. 선생은 작고하기 전 평생 동안 모은 고문서와 민속화, 공예품 등 무려 6,500여 점의 문화재를 순천에 기부합니다. 고향은 보성이지만 순천중학교를 나온 인연이 작용했을 텐데요. 덕분에 순천에 들어선 뿌리 깊은 나무 박물관은 한국의 전통 문화와 근현대의 삶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어떻게 되십니까? 저 여기 박물관 팀장입니다. 그러세요. 예, 반갑습니다. 마침 제가 요새 그 인상 깊게 읽고 있는 책이 있었는데 선생님 오늘 여기 방문해 주신다고 해서 제가 한번 인사드리려고 왔습니다. 예, 아이고 나온 지 얼마 안 되는데 벌써 가지고 계셔서 반갑습니다. 특히나 여기서 한창기 선생님 저희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서 저도 인상 깊게 읽고 있었거든요. 저희도 이제 내부적으로 많이 공부하고 연구했었는데 선생님께서 또 그동안 저희가 놓쳤던 부분도 좀 담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역사를 알고 들어가면 확실히 업무가 좀 다양하게 풍성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면에서 저는 박물관에 근무하지만 이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했을 때 제가 느끼는 감정을 관광객들이나 우리 시민들께서 느끼지 않을까 싶어서 이 책이 정말 좀 감동을 받았습니다.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순천의 인물들을 한 권의 책에다가 이렇게 모아서 담아 놓음으로 해서 순천 시민들이 이 책을 읽고 과거에 순천에 이런 분들이 열심히 노력을 했기 때문에 오늘의 순천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준다면은 저로서는 보람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사람들이 뭐 알지 못하는 혹은 항상 좀 약간 이렇게 무시하거나 저평가했던 대상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는 이 장소와도 사실 굉장히 잘 어우러진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이제 세탁라움도 버려진 주택을 개조해서 만든 전시 공간이잖아요. 그냥 동네 세탁소 사장님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탁 사업을 하신다는데.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세탁 맡기러 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책은 책도 가져왔어요. 예, 잘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예전에 우리가 빨래터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커뮤니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좀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다. 오로지 시장이 있다라는 가정하에 시작을 했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IT 쪽에서 20년 정도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 경험과 그 다음에 이제 세탁 쪽과 어떤 결합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신성장 사업으로서 분명히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스몰스테이, 작은 숙박 사업자분들을 이제 서포트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1월 달에 정기 구독 서비스를 하고 계신 회원분들의 어떤 요청사항이 들어가 있는, 그리고 기사분들이 모바일에서 해야 될 걸 갖다가 다 볼 수 있게 만들어 놨고요. 기존의 대형 호텔들은 대형 세탁 공장하고 이제 계약을 하시고서 산업 세탁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세탁을 서비스를 받으셨는데, 이런 민박 사업자분들, B&B 사업자분들이라고 하죠. 그런 분들은 세탁 케어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에서 뭔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창업을 했고, 제주도에서 스타트업 창업이고 제가 시범적으로 한번 세탁을 맡겨봤어요. 근데 제가 되게 세탁에 만족스러워가지고 계속 이용하게 됐습니다. 지금 들어오는 중인 데가 한 20군데 정도 작업한 게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루 종일 돌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오전에만 작업한 거고 오후에 물량이 또 따로 있습니다. 많이 들어올수록 좋지 않으십니까? 많이 들어오면 회사 매출이 커지는 거니까 저희는 좋죠. 근데 일이 힘들어요. 기본적으로 오늘같이 지금 바람도 많이 불고 날씨도 안 좋은 날 외근하시는 직원들이 애로사항이 많죠. 제주 오셔가지고 돈은 많이 버셨습니까? 그래서? 물론 과거에 제가 나름 대기업에서 일했을 때보다는 아직 부족하죠. 그것보다는 제가 돈을 많이 벌었다라는 부분보다는 제가 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저를 스스로 좀 위안을 삼는 거는 직원이 많이 늘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급여를 줄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좀 더 제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으로서 성장할 수 있었다는 거,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런 성장이 저 혼자서 한 것도 아니고요. 깨끗하게 세탁해서 좀 예쁘게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라고 하면 사실 취지는 좋은 일 하시네요, 이렇게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거기에 이제 거기다 뭔가를, 워딩을, 우리만의 뭔가를 넣어서 전달을 하는 거예요. So watch me bring the fire, set the night light. Shoes on, get up in the morning, cup of milk, let's rock and roll. Kink out, kick the drum, rolling on like a rolling stone. Sing song when I'm walking home, jump up to the top of the brown. Ding dong, call me on my phone, nice tea and a 재료는 재활용인데 손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손이 많이 가죠. 예. 근데 이게 뭐든지 처음에는 수작업이 많이 될 수밖에 없고요.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체계가 언젠가는 갖춰질 거라고 보는 거죠. 이 전시는 사실 프로젝트에 대한 전시라기보다는 정말 재생된 침구가 얼마나 매력적인가를 좀 사람들이 느낄 수 있게끔 하는 것에 굉장히 포커스를 많이 맞췄어요. 그러니까 좀 재생 제품, 업사이클링 제품 이런 얘기 들으면 별로일 것이다. 약간 부정적인 인식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이번 전시가 그런 것들을 좀
전환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었고 그것에 예술이 어떠한 역할이나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오늘 제주에 왔는데요. 저희 채널에 인정하셨던 대표님이 이벤트를 하고 계신다고 해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같이 가보시죠. 이게 원래 버리는 베개도 베개 커버도 아, 이게 깨끗한데?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약간의 기술을 세탁인이니까 네, 최첨단 기술을 해가지고 원래 제주도 분도 아니시잖아요. 왜 굳이 이런 거 하세요? 힘들게. 환경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회에 어떻게 기여할 거냐, 환경에 어떻게 기여할 거냐 이런 일을 할 때 얼마만큼 투명하게 번역을 할 거냐라는 부분을 같이 보게 돼요. 그리고 또 그게 결국에 이익으로 갈 수 있는 시작이라고 생각하는데 출발! 사업도 비슷하지 않을까? 제가 아직 뭐 이렇게 크게 성공을 하거나 뭐 이렇게 돈을 벌어가지고서 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작은 것을 실천할 수 있다면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이 어떤 기술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항상 그 지역사회와 나눔과 봉사는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도시를 더욱 빛내는 세계의 미술관들. 우리 지역에도 그런 미술관이 있습니다. 경주에 유적지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런 멋진 미술관이 있으니까 다양한 볼거리가 많아서 좋은 것 같아요. 추워서 야외 나들이가 힘들어가지고 미술관에 왔는데 감성 충전도 되고 잘 온 것 같아요. 다가오는 봄의 발소리에 귀 기울이게 되는 요즘. 겨우내 움츠렸던 몸과 마음에 살랑살랑 봄 기운을 불어넣어 보는 건 어떨까요? 경주와 포항의 미술관으로 떠나는 특별한 봄나들이. 우리의 감성 지수를 높여보자고요. 경주 보문호에 여행을 왔다면 이곳도 놓치지 마세요. 경주 최초의 공립미술관인데요. 지금은 어떤 전시를 하고 있을까요? 이번 전시에서 한 번 더 문화의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소상 박대성의 한국화를 조명하고자 합니다. 이번 전시의 주제인 원융무예는 세상의 모든 이치가 방해됨 없이 융합한다는 불교의 이상적인 경지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원융사상을 주제로 전시를 기획한 것은 박대성의 작품 세계가 이루어낸 문자양 서공기의 세계를 관람객들에게 보여드리고 앞으로 우리의 그림이 나아가야 할 다양한 방향성의 융합 지점을 박대성의 작품 세계에서 탐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한국화의 거장인 박대성 화백이 2008년 경주의 작품을 기증하면서 이 미술관이 탄생했는데요. 경주를 사랑한 그는 스스로 신라인을 자처했습니다. 박대성 화백님은 유년 시절 불의의 사고로 한쪽 팔을 잃는 큰 장애를 얻게 되셨는데요. 이 장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림을 통해서 스스로를 치유하고 현재 한국화의 대가로 우뚝 서시게 되셨습니다. 아름다운 수묵화로 많은 사랑을 받는 박대성 화백. 그런데 이번 전시가 더욱 주목받게 된 재미있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곳을 깜짝 방문한 특별한 관람객 때문이죠. 실제로 저희 미술관에 RMC가 다녀간 이후에 저희가 주말 방문객이 그 RMC 방문 이후로 약 2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K-팝 스타도 반한 박대성 화백의 작품들. 과연 어떤 멋이 있는지 궁금하시죠? 지금 보이는 이 작품부터 매력 탐구해보자고요. 금강폭포 그림의 특징을 하나 설명을 드리자면 화백님은 물과 눈을 그리실 때 그리지 않음으로써 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순수함의 속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물을 그리지 않은 채 외경만을 그려서 그림을 그리시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이는 이 암자를 보시게 되면 아주 절박하고 청고한 암자가 서 있는데요. 이런 절박청고한 느낌이 우리 한국화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삼국의 그림의 특징이 다시종 구도에 있는데요. 이 다시종 구도를 활용한 박대성 화백만의 부감법이 이 그림에 잘 녹아 있습니다. 신라인 박대성 화백은 찬란했던 신라 이야기를 그만의 방식으로 담아내는데요. 엄청난 크기의 이 작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목류신라도원도는 그 남산을 연꽃 모양으로 이렇게 감싸서 그 안에 신라 천년의 유산들을
그려놓은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신라는 그 예전에 실크로드의 종착지로서 모든 문화가 만나는 공간이 되었었는데요.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 그림을 그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남산 안에 있는 신라천연의 유산들을 보시게 되면 황룡사지 구축목탑부터 그리고 석굴암, 불국사 등 다양한 문화유산들이 그려져 있는데요. 화백님은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 신라,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문화유산을 세계 만방에 알리고자 하십니다. 전통과 현대의 경계에서 한국화의 경지를 한 차원 끌어올린 박대성 화백. 우리 문화와 역사에 대한 깊은 애정이 그의 작품을 빛내는 원동력일지도 모릅니다. 고미 시리즈는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사랑과 애착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림이 되겠는데요. 고미 시리즈의 특징은 그 오래된 도자기에서 나타나는 유하게 갈라짐 그리고 형태의 변화들 아주 작은 붓으로 세밀하게 그려내신 것이 특징이 되겠는데요. 실제 도자기를 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만큼 섬세하게 그려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적인 아름다움과 가치를 담아낸 박대성 화백의 작품 세계를 여러분도 만나보세요. 금강폭포는 붓으로 그렸잖아요. 붓으로 그린 질감 표현이나 그런 세세한 것들이 눈에 보여서 마음에 들었고요. 여기 있는 그림은 그림 자체가 크기 때문에 느껴지는 중압감 이런 것들이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이번엔 탁 트인 포항바다도 구경하고 좋은 작품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가봅니다. 바로 포항시립미술관인데요. 어떤 전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소나유의 1978년 돌담 아래 전시를 개최하였습니다. 소나유 작가는 일본과 유럽에서 판화와 그리고 회화를 중심으로 왕성한 활동을 진행했던 작가입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소나유의 작품에서 소재와 그리고 주제면에서 변화를 읽을 수 있는 작품 50여 점을 선보입니다. 1949년 일본에서 태어난 소나유 작가. 한국과 일본의 경계인으로 작품 활동을 하던 그에게 1978년은 아주 중요한 해였습니다. 소나유 작가는 1978년도 한국에 처음 방문하면서 한국의 경복궁 돌담을 보고 큰 인상을 받게 됩니다. 한국인이라는 뿌리를 가지고 있지만 모국의 언어와 문화가 모두 낯설었던 그에게 한국 방문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되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소나유 작가가 활동을 시작했던 1970년대 일본 미술계는 판화의 황금기였습니다. 소나유 작가 역시 많은 판화 작품을 남겼는데요. 그의 작품은 확실히 달랐습니다. 무제 작품을 보면은 특정한 사건이나 이미지를 형상화하지 않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나유 작가는 특정 이미지를 재현하기보다는 재료가 가지고 있는 과정이라든지 흔적들을 작품으로 보여주고자 하였습니다. 소재로 사용되었던 동판을 누르고 긋고 그리고 지우는 과정을 반복하기도 하고 부식하는 과정 전부를 이 작품에 담고자 하였습니다. 소나유 작가는 복제 미술로서의 판화가 아닌 그 너머의 판화의 개념을 확장하고자 한 시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물이 가진 근본적인 존재성을 찾아내고 사물의 사소한 흔적에도 의미를 부여했던 소나유 작가. 그만의 미술적 시선은 흐릿하게 그은 선에서 그 이상을 보기도 합니다. 형태의 속어, 백의 어울림이라는 작품으로 연필로 선을 무한히 긋고 지우개로 지우는 반복된 행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소나유는 선을 긋고 지우는 반복 행위를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체 그리고 물질의 무한성을 추구합니다. 소나유의 선은 점과 점 사이를 시작과 끝을 잇는 완성된 선이 아닌 과정으로서의 선으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앞서 본 작품들과는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죠. 이는 1980년대 중반 이후의 소나유 작품들인데요. 작가는 색과 면으로 우주를 표현했습니다. 색의 위치 작품을 보면 수많은 색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수많은 색면들은 우주를 표현한 것으로 우주 안에 수많은 존재들이 자신의 위치를 찾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소나유 작가는 제1코레 안에 한정되지 않고 이를 넘어선 정체성의 고찰을 담아내고자 하였습니다. 이 작품을 보시면 점과 점들이 엉키기도 하고 본인의 위치를 발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존재와 존재 그리고 존재와 세계 간의 관계성에 대한 작가의 사색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 이상의 가치를 찾아내는 손아유 작가의 작품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계절,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술관 나들이로 우리 마음에 감성 충만한 봄을 그려보자고요.